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해외 진출 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포럼에서 스리랑카 발표를 맡게 된 강성룡이라고 합니다. 3명이 공동 작업을 해서 2022년 스리랑카 지역 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 외에도 맹희현철, 샤밀라 다우드 선생님께서 같이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스리랑카는 공식적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고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스리랑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스리랑카 노무 관리 안내서를 직접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은 대부분 바로 이 스리랑카 내에 자리 잡은 수출 자유 지역입니다. 이 수출 자유 지역을 여러 곳에 설치를 했고요. 실제로 국가 부도 사태나 국가 위기를 맞기 전에는 초대형 수출 자유 지역을 더 설치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 진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수출 자유지역 내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수출 자유지역 내에 진출하는 것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리랑카가 이렇게 수출 자유 지역을 조성한 것이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자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비교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스리랑카가 실제로 이 수출 자유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얻고 있는 성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는 입지와 그리고 이 수출 자유 지역이라는 정책적 지원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출 자유 지역에서 80년부터 2003년간에 분야별로 어떤 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당연히 의류나 봉제업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흐름을 스리랑카가 가져오다가 최근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노무관리 안내서 앞쪽에 자세하게 서술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계속 유동적이고 변화하지만 그 안에서도 큰 가닥의 흐름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주목해서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해외 부채 만기가 언제 도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기별 분포를 보자면 장기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해외 부채 만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장 해결해야 할 외채 압력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에너지원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식량까지 뭐 의약 제품과 그리고 제조업 생산 설비를 가동시키기 위한 설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오는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전 세계 언론에 알려졌고요. 지금 현재는 시기를 놓친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거나 IMF와 구체적인 구제금융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IMF는 사실 채권자들이 사전 합의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부채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크레메싱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문 기사들이 실망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국이 미국 영향력 아래에 있는 IMF 주도의 그 채권 제조종에 순순하게 따라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보입니다. 스리랑카 자체 역량으로 지금 대외부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이겠죠. 그런데 지금 공적 대외 준비자산 총 규모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졌는지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것이 현재 스리랑카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국 기업들은 어떤가라고 묻는다면 결국에 한국 기업들이 어떤 맥락에서 왜 언제 어떻게 진출했는지를 우선 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이 199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노동집약적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비율이 실제로 세계적인 선두권에 들어갈 만큼 높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일부 남아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그 당시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지금은 많은 경우에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출을 했던 시기와 지금의 상황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스리랑카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스리랑카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얼마나 그 투자액이 그 정점을 찍은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왜 스리랑카를 떠났는가를 물으면 그것이 바로 현재 스리랑카의 위기는 왜 생겼는가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 무역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은 입지를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정했을 것에 대조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2005년에 섬유 쿼터제가 아예 철폐가 되면서 특정한 나라의 그 의류 섬유 봉제업체들이 진출을 했을 때 갖게 되는 불이익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흐름 자체가 2005년쯤에 그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그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했던 노무관리 안내서에 반영되어 있는 노사관계 관련 법규 규정이 실제로 스리랑카에서 제정된 것이 2004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개정이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스리랑카가 지금 현재 국가가 갖고 있는 입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스리랑카의 이런 경제적 입지로서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문제는 도대체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적인 문제와 무관한 구조적인 상황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인은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도와 세파 체결입니다.
인도와 FTA는 이미 체결이 돼 있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스리랑카를 입지로 삼으려고 고민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은 대인도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 스리랑카를 삼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FTA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인도와 스리랑카 FTA가 체결된 이후로 스리랑카에서 주로 인도로 수출하던 그 품목들에 대한 인도의 관세가 굉장히 낮게 이제 거의 뭐 철폐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낮춰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리랑카의 입지 경쟁력이 FTA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리랑카는 인도를 향해서 세파 체결을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리랑카가 라자팍샤 가문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친인도라기보다는 친중국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당분간은 아마 인도에서 세파 체결을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리랑카가 아예 입지로서의 경쟁력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미국과의 FTA 체결입니다. FTA에 가지는 않는 정도의 여러 가지 그 협약들은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척이 없다는 말은 결국 미국도 스리랑카를 특별하게 대우해 줄 만한 이유를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시고 그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IMF 구제 금융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과정은 아마 상당히 복잡하고 지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IMF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융 위기가 오기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던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특히 그 감세 정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조세원을 자꾸 줄여가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던 그 풍토는 아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다양한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겠죠. 그 구조조정이 스리랑카에 관철이 됐을 때 실제로 스리랑카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흑백 논리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IMF 주도 구제금융이 개발도상국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스리랑카의 그 외환 위기를 낳고 있던 많은 요인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해외 인력 송출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 4일제 근무를 하거나 뭐 간접적인 여러 대응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또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스리랑카의 주 수입원이 두 가지인데요. 관광업과 해외 송출 인력들이 송금해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관광업이 천천히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관광산업과 관계되는 분야의 에너지 자원을 우선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코로나 상황이 잦아들면서 현재 해외 인력 송출이 좀 더 활성화됐습니다. 그 말은 스리랑카에서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송금하는 액수들이 늘어갈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스리랑카 경제 정상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스리랑카가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만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정치적 리더십이 현재 부재합니다. 위크레메 싱해가 전형적으로 부활절 테러와 관련해서도 그 무능력한 정치인의 표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현재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는 이유가 또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봉책을 자꾸 쓰고요. 구조개혁이 미진하다 보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요. 한국 기업인들은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시겠죠. 도대체 스리랑카는 투자할 만하냐? 한국 기업이 투자할 만하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무관리 안내서 같은 공적인 곳에서 언급을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노동법규가 적용이 될 때는 공무원들의 자의성이 굉장히 강하게 개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따라서 노동법 규정이 투자할 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규정이 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라는 입지에 들어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단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수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원료까지도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입지를 택하는 것보다 과연 스리랑카라는 입지에서 생산한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지 냉철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입지에서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노동법과 상관이 없는 내지는 상관이 적은 분야의 투자, 즉 자산이나 금융 투자 면에서 스리랑카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제조업과는 아예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스리랑카의 입지의 경쟁력과 그 입지를 가진 스리랑카의 경제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과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한반토타 항구를 개발했을 때 한반토타 항구의 경쟁력 자체와 한반토타 항구를 개발하겠다고 조달한 재원을 엉뚱한 때 쓰면서 만들어진 재정적인 문제와는 구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스리랑카의 입지와 스리랑카의 물류와 교통 요충지로서의 경쟁력은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스리랑카 지금 현실 정치와 정책의 한계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서 세계적인 언론 보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스리랑카는 온통 뒤죽박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만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던 간에 물리적으로 구축이 완료된 인프라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질문은 그거죠. 인사관리 노동법하고 관계시켜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현장에서의 문제는 법규와 상관없는 실질적인 적용에 대응할 수 있느냐 문제죠. 그리고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특정한 집단들을
특정한 생산 라인에 배치를 하게 될 때, 그렇게 했을 때 교육이 쉽고 암묵지 전수가 쉽고 관리가 쉬운 것도 있지만, 또 거꾸로는 노사 관계 문제가 특정한 집단과의 사회적인 내지는 종교적인 문제하고 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항상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잘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입지에 따라서 고급 인력을 구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주목을 하자고 해서 항상 이야기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영어를 구사하고 나름대로 고급 교육을 받은 인력을 구하기 쉽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입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스리랑카가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가 정치적으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덜 극단적인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위치 때문에 국제 물류의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 아니면 한국인 파견 직원들의 주거 환경이 남아시아 내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산업과 해외 인력 송출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개선되고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새로 마련한 노사관계 안내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